안녕하세요. 부동산을 보는 눈 리얼아이 박강사입니다. 요즘 집값이 반등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죠. 그랬더니 제 주변에서 시기를 놓쳤던 분들 지금이라도 파는 게 맞겠지 하면서 물어보시는 분들이 생겨나더라고요. 저야 당연히 팔라고 했죠. 지금 말하는 호가보다 조금이라도 낮춰서 어쨌든 경쟁력 있게 빨리 정리하는 게 이익을 챙길 수 있는 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분이 팔려고 하는 이유, 계속 전세가를 올려줘야 되는 본인 상황 때문에 그런 거죠. 당장 차익을 실현해서 수중에 돈이 있는 것도 아닌데 계속 전세금 떨어질 것 같고 여기에 몇 억씩 계속 올려주는 거 너무 힘들다고 얘기하면서 팔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만큼 집주인들 지금 반등한다는 얘기를 기회 삼아 탈출을 노리고 있어요. 그동안 수많은 물량이 분양이 됐고 이것들이 입주로 돌아오면서 역전세가 도래를 했습니다. 굉장히 많은 물량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 소화될 수 있었던 이유, 분양을 받는 게 로또라는 인식이 컸기 때문에 그런 건데 이제 그 로또 기간이 만료가 됐습니다. 강동의 로또라고 했던 아파트 이제 반토막 쇼크가 왔습니다. 21년 최고가 16억 4,500이었는데 이번에 9억 3천만 원의 중개 거래가 됐습니다. 10억 선도 깨졌죠. 이거 분양가 7억 중반에서 8억 후반까지 이 정도 됐었는데 차익이 거의 없어진 수준에서 매매가 이루어졌어요. 이러다가 분양가 수준까지 떨어지는 거 아니냐 걱정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죠. 이 가격이 말도 안 된다 이런 충격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 이유는 그 당시 로또라고 하면서 30대 1이 넘는 경쟁률로 마감이 됐던 단지였기 때문이죠. 이제 조금만 더 지나면 분양가도 못 지킬 수준까지 떨어질 수도 있으니까 불안한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동안 청약시장이 핫했던 이유, 시세보다 싼 가격에 분양을 받을 수 있다라는 믿음, 그래서 로또 맞은 것과 같기 때문에 사람들 서로 분양받으려고 했습니다. 로또 분양이 맞았다고 이야기를 하죠. 시세와 분양가의 격차가 역대 최대 수준으로 벌어졌습니다. 근데 그 시기를 보면 2018년도부터 해서 현격한 차이를 보이면서 벌어졌어요. 그 이전까지의 상황을 보면 분양가와 매매가의 격차가 거의 없었습니다. 새 집이기 때문에 기축보다 오히려 조금 더 높은 수준의 분양가를 유지했던 거, 이게 일반적인 모습이었어요. 근데 2018년 이후부터는 분양가가 매매가보다 훨씬 낮은 모습으로 그 격차가 최대로 벌어집니다. 부동산 과열기에 시세가 이만큼 올랐다고 하면서 거래도 안 되지만 높은 호가를 유지했던 그 시기에 분양가는 끊임없이 올랐지만 시세와의 격차는 크게 벌어지는 모습이 나타났어요. 분양가와 시세 격차가 역대 최대로 벌어졌는데 이렇게 차이가 나게 된 게 분상제 도입 때문에 더 벌어졌다. 이거 선후 관계를 잘 따져야 합니다. 이거 분상제 때문에 격차가 난 건지 아니면 시세가 오른다고 이야기해서 분상제를 실시했는지 이걸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 하나, 분양가 같은 경우는 실제 매입 금액입니다. 근데 시세는 바로 호가죠. 그 시세라는 거 대부분 호가를 기준하고 있고 실제로 거래까지 이어지기엔 굉장히 괴리감 있는 금액이고 분양가 같은 경우는 정말 내가 지불한 금액이 됩니다. 생각해보면 2018년도 이전의 모습이 오히려 정상적인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집을 지어서 파는 사람이 자선사업가가 아니죠. 왜 로또를 가게에게 선사하려고 했을까요? 건설사 같은 경우는 건설 원가의 이윤을 포함해서 자신의 이익을 챙겨갈 수 있습니다. 아파트 사업, 조합 같은 경우가 되겠죠. 조합과 같은 시행사의 경우에는 로또라고 사람들이 많이 몰려서 프리미엄이 형성이 되면 자기가 싸게 분양받은 물건을 비싸게 팔 수 있는 그러한 조건이 형성이 됩니다. 파는 쪽은 로또라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몰리면 몰릴수록 리스크가 해소되고 이익을 챙겨갈 수 있어요. 근데 실제 분양을 받는 사람들은 실제 자기의 돈과 빚까지 지면서 자신의 유동성과 집을 맞바꾸는 선택을 합니다. 그 로또를 위해서 그런 선택을 하게 됩니다. 분양가 결정할 때 인근의 아파트 시세를 고려해서 분양가를 결정을 하죠.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면 그럼 시세가 전혀 고려되지 않을까요? 분양가 상한제 또한 시세가 고려가 됩니다.
택지비에 건축비 그리고 가산 비용을 합쳐서 분양가를 결정하는 게 분양가 상한제인데, 건축비 같은 경우는 공사 이윤을 다 포함해 주는 거죠. 결국 분산제를 적용해도 주변의 시세는 반영될 수밖에 없습니다. 택지비 같은 경우 인근 아파트 부지의 땅값을 기초하기 때문에 이 가격이 올랐다고 하면 그만큼 분양가를 많이 받을 수가 있어요. 결국 땅 장사 해가지고 돈 벌고 여기에 돈 빌려준 금융권은 이자 노름을 하면서 또 이익을 챙겨갈 수 있습니다. 건설사는 공사비의 이윤을 챙겨가고 땅을 싸게 수용해서 비싸게 공급하는 LH 이런데 시세 차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재건축 조합 같은 경우는 기존의 조합원으로서 땅 지분을 갖고 있었던 그들도 시세 차익을 얻을 수가 있죠. 금융기관은 땅값이나 건축비 빌려주고 금융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나라 같은 경우는 취득세, 양도세, 각종 세금을 통해서 세수를 확보할 수 있었죠. 이처럼 사업에 참여하는 파는 쪽에 붙어있는 사람들은 막대한 이익을 가져갈 수 있는 게 바로 분양입니다. 언론은 이 분양이 원활하게 되도록 끊임없는 펌프질을 해댔어요. 거래가 사라지고 청약이 시들해지는 그런 시점이 왔을 때까지도 끝까지 계속됐던 게 바로 로또 분양이죠. 작년 초 이제 꺼지기 시작한 시점에서도 계속 로또 얘기를 했습니다. 송도에 아파트 분양하는데 분양가 계속 올렸지만 시세보다 낮다고 하면서 4억 로또라고 얼른 분양받으라고 했었죠. 거래가 안 되는 금액에 기초를 해서 분양가는 계속해서 올려왔고 시들해지는 순간까지 계속된 게 바로 로또 분양입니다. 유튜브 이런 데서도 엄청나게 추천을 해댔었죠. 최근까지도 둔촌주공 또한 로또라고 이야기하는 유명 유튜버도 있었는데 이제 로또가 아니라 마이너스 피를 걱정해야 되는 그런 시기가 왔습니다. 서울 분양가 2억이 오른 동안 실거래가는 10억이 폭락을 했죠. 아까 분양가와 시세의 격차가 엄청나다고 했는데 분양가는 꾸준히 올랐고 실거래가는 그거에 비해서 급속도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국민평형 84제곱미터짜리 1년 만에 2억이 상승할 정도로 비싸게 팔아도 사람들 서로 주워가려고 하는 그런 시장이었어요. 서울 같은 경우 1년 동안 20%나 올랐죠. 이 기사 같은 경우는 앞으로 분양가 더 오를 수밖에 없다고 겁주는 내용을 썼습니다. PF 비용이 상승하고 공사비 인상 요인 이런 것까지 고려하면 분양가는 더 오를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됐다면서 지금 분양받는 게 유리할 수도 있다. 이런 뉘앙스로 기사를 썼지만 실제 분양가를 구성하는 가장 큰 부분이 바로 땅값 그리고 주변의 시세이기 때문에 무작정 올릴 수 없는 구조입니다. 강남의 실거래가가 1년 새에 10억이 하락을 했죠. 개포동의 아파트 입주권 30억 가까이 거래됐다던 게 이제 23억까지 내려왔습니다. 개포자의 프레지던스 이제 입주를 시작하죠. 여기도 10억 가까이 하락을 했어요. 이 단지의 분양가 15억 7천입니다. 옵션, 확장비, 그동안의 금융비용 고려하면 17억, 18억은 돼야 되는데 이제 분양가와 시세의 차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적게는 2, 3억, 많게는 10몇 억씩 분양받으면 로또를 맞을 수 있다고 했었는데 그 로또 금액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작년 한 해 동안 서울 아파트 거래량 12,000건입니다. 둔촌 주공에서 팔려고 내놨던 물량만 4,600세대입니다. 실제 시장에서 거래되는 양 대비해서 새롭게 지어서 팔려고 내놓는 물량 어마어마한 양이라고 볼 수 있어요. 시세 대비해서 싸다는 분양가만 믿고 사람들이 자기 돈 또 남의 돈 다 끌어들여서 집을 샀습니다. 빚으로 마련을 했죠. 가게는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1,900조에 달하는 엄청난 빚을 지게 된 상황입니다. 이런 빚이 지금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죠. 제가 기존 영상에서 소개했던 제1 매도인, 그러니까 집 파는 쪽에 붙어있는 사람들은 비싸게 집을 팔아 먹었어요. 시세라고 얘기했던 그 허상과 같은 금액에 기대서 실질적으로 집을 팔아서 그만큼의 이익을 챙겨갔습니다.
그 안에서 자본을 투여한 금융기관도 돈을 벌었고 광고해준 언론사도 돈을 벌었어요. 이런 청약 광풍에서 소외됐다고 믿는 젊은 세대들, 아직 집을 마련할 준비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집을 사들이기 시작을 했고, 이건 다시 악순환이 돼서 또 분양가를 올려주는 계기가 됐습니다. 이런 영끌들, 올라간 금리에 눈물을 쏟고 있고 빚진 자들은 힘겨운 나날을 보내고 있어요. 근데 다시 빚내서 집 사라는 정책을 하고 있고, 이를 기회 삼아 다시 집값이 오른다고 또 뽁짝뽁짝 하고 있습니다. 지금 돈 빌려 쓴 사람들 원금 상환 유예해주고 금리 낮춰줄 테니까 이미 빚내서 집 산 사람들 버티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큰 이익을 보겠다고 겁도 없이 빚을 냈는데 이들이 지금 힘들어하니까 지원책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시장의 금리보다 낮은 금리를 적용해 줘가지고 버텨내게 해주는 이 정책을 하겠다는데, 그 차액만큼은 결국 우리의 세금으로 지원이 됩니다. 상환 부담 속에서 차주가 버틸 수 있는 체력을 만들어주면서 패닉셀을 막는 그러한 목적으로 이걸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 잠깐 떼어준다고 과연 버텨낼 수 있을까요? 지금 금리 인상 21년 8월 이후에 10번이나 올라갔습니다. 요즘 좀 금리 내렸다고 버텨볼만 하다, 또 아직 안 산 사람 있으면 지금이라도 사라, 막 이러고 있는데 이거 믿을 수 있을까요? 예상보다 빨리 금리 하락 신호가 나타났다고는 하지만 이거 지금 정부가 누르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지금 빚진 사람들 30년 이상의 금융노예입니다. 이들이 쓰러지면 안 되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압박하고 금리 낮추려고 노력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리스크 관리를 위해서 신용대출 줄이고 주담대 연체는 피해야 된다, 이 얘기 빚을 줄일 수 있으면 이미 줄이고 있겠죠. 그럴 능력이 안 되는 사람들이 빚내 갖고 버티고 있기 때문에 더더욱 위험한 상황입니다. 지금 인플레 점점 체감하고 있죠. 인플레이션이 온다는 거, 우리가 먹고 쓰고 하는 모든 비용이 올라감을 뜻합니다. 가구당 소득은 늘었지만 실질적인 소득은 감소하는 현상, 실질 소득이 5년 만에 마이너스로 전환이 됐어요. 고금리에 이자 비용이 늘면서 숨만 쉬고 써보지도 못하고 그냥 빠져나가는 비소비 지출이 엄청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못 사는 사람들은 더더욱 힘들죠. 가처분 소득의 93%가 필수 생계비로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난방비 올라가고 소득은 떨어지고 다른 때보다 더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근데 그동안 코로나 시국으로 전기값, 가스값, 공공요금 이런 거 다 안 올리고 버텨왔죠. 그러다 보니 공기업 적자 눈덩이처럼 늘어나고 올해 이런 생활의 필수적인 금액들이 전부 다 올라갈 상황입니다. 사는 게 더 팍팍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시기를 우리는 겪고 있는 거죠. 월급쟁이들은 실질 소득이 더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월급쟁이 가구들 실질 소득 1년 사이에 약 5%나 감소를 했죠. 가게가 체감하는 살림살이는 점점 더 팍팍하게 느낄 수밖에 없어요. 특히나 안정적인 직장에 있는 월급쟁이들, 이 과열된 시기에 빚내서 집 산 사람 엄청나게 많이 늘었죠. 분양을 받으면 로또를 맞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엄청난 빚을 지고 집을 샀는데 아직 내 주머니에 들어온 것도 아닌데 내가 산 가격보다 떨어지는 현상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송파 아파트 마피의 눈물을 보이고 있죠. 분양가보다 1억 5천 싸게 내놔도 안 팔리고 있습니다. 분양가 14억 5천인데 13억에 내놔도 좀 안 팔리고 있죠. 분양 초기만 해도 프리미엄이 1억이다 막 이랬는데 입주를 앞두고 그 분양가 지급할 돈이 없으니 마이너스 피를 보더라도 매도를 해달라고 중개업소 닥달하고 있죠. 단지 규모가 적은 나홀로 아파트, 도시형 생활주택, 주거형 오피스텔, 아파텔, 아파트 대체 상품이라고 엄청나게 띄웠던 이런 상품들부터 마피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도생 아파텔 이런 거는 마피 당연한 결과입니다. 아파트 값이 올랐다고 하니까 아파트보다 열세한 조건의 대체 상품들조차 엄청나게 비싸게 팔아왔던 게 최근까지의 상황입니다. 경쟁률 800대 1, 이거 싸게 파는 거라고 생각하면서 덥석덥석 물은 사람들 엄청나게 많은 거죠. 또 여기에 입주할 때 전세 놓으면 된다고 돈 마련할 거 생각 안 하고 분양받은 사람들 많이 있는데 전세값이 뚝뚝 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계약금만 가지고 집주인이 되려고 했던 사람들인데 나머지 잔금을 치를 능력, 전세금 받는 거 아니면 불가능한 상황이니 이 집을 손해를 보고라도 포기하는 사례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어요. 올해 입주 물량 35만 가구라고 말씀드렸죠. 신축 아파트 전세가 지금 얘기하는 것보다 더 떨어질 걸로 예상하고 있으니 지금 분양받겠다고 계약금 걸어놓은 이 물건들에 대한 비용을 치르는 일이 깜깜한 지경입니다. 인천 같은 경우 워낙 지역이 넓고 아파트 지을 수 있는 땅이 차고 넘치는 지역이죠. 물량이 많기 때문에 이거 다 어떻게 팔아치우나 참 걱정됐던 지역인데 영끌들 시세가 6억인데 분양가 4억이라면서 가서 덥석덥석 분양을 받았습니다. 무피, 마피 이런 물건들 많이 쏟아졌는데 거래는 살아나지 않았어요. 지금 규제 완화 조치해서 거래량이 늘어났다고 하는데 그만큼 분양 대금을 치를 능력이 안 되는 급한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낮춰서라도 팔고 있는 거죠. 실거주 요건이 사라지면서 분양권 매수 문의가 늘었고 규제가 완화되면서 다시 1,000만 원, 2,000만 원 프리미엄이 붙고 있다고는 하는데 앞으로 입주 예정 물량은 더 쏟아질 지역이 바로 인천입니다. 인천 같은 경우 작년에 들어온 게 4만 가구가 넘고 올해도 또 4만 가구 이상이 입주 예정입니다.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못하거나 세입자를 구하지 못하면 이 집을 분양가보다 낮춰서라도 정리하지 않으면 안 되는 사람들 쏟아질 수밖에 없어요. 빚은 잔뜩 지고 있고 그 빚에 대한 부담감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산 가격은 떨어지고 있고 물가는 올라가니 소득에서 숨만 쉬어도 나가는 비용을 덜어내고 나면 쓸 돈이 없는 그런 지경까지 왔습니다. 앞으로 더 좋아질까요? 우리 경제 상황을 보면 암울합니다. IMF가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 1.7%로 하향 전망했습니다. 이제 잃어버린 몇십 년을 겪고 있는 일본보다도 낮아지고 있죠. 세계 경제 성장률은 오히려 높여서 잡았는데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은 낮춰서 잡았어요. 정부가 제시한 전망치랑 비슷한 수준까지 떨어졌죠. IMF가 한국 성장률을 1%대로 잡은 건 굉장히 이례적인 상황입니다. 금융위기가 닥쳤던 2009년에 0.8%였는데 그 이후에 가장 낮은 수치로 경제 전망을 어둡게 했어요. 노무라증권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성장률을 제시를 했어요. 중국이 경제활동 재개에 따른 기대감 때문에 세계 성장률은 상향 조정이 됐는데 우리나라는 위기를 겪고 있지 않음에도 위기 때만큼 낮은 수준으로 우리나라의 경제 전망은 어둡습니다. 그렇게 잡은 이유 고금리의 무역 적자 때문에 한국 성장률을 하향 조정했죠. 대부분 수출에 의존하고 있는 나라인데 그 무역 수지는 악화되고 있고 주택에 기댄 부분이 많이 있는데 이 집값 전망도 어둡고 빚진 사람은 많으니 고금리 때문에 취약한 부분을 고려해서 경제 성장률을 하향 조정했다고 합니다. 부동산 가격이 급하게 상승을 했고 과대평가된 부분이 있어서 주택시장이 조정이 일어나고 또 추가 하락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걸 부정적인 영향으로 봤어요. 이런 지원이 도덕적 해이나 정부의 우발적인 부채로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고 권고를 했는데 이 얘기 집값의 조정 꼭 겪어야 되는 유용한 조정인데 이거 집값 떨어지지 않게 하려고 계속 정부가 빚내서 막다가 정부의 우발적인 부채를 증가시키면 그만큼 우리나라의 신용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 얘기 한 것과 같죠. 아직 망할 것 같다 이런 얘기는 하지 않지만 이게 위험 요소고 그로 인해서 다른 나라들보다는 부정적인 전망을 하게 됐다 이런 얘기죠. 상황이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무역 적자 역대 최대를 보이고 있죠. 제가 영상을 통해서 무역 적자 얘기 많이 했는데 11개월째 적자 행진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대기업이 대부분의 수출을 차지하고 있는 기형적인 구조입니다. 특히나 반도체의 많은 부분을 의존하고 있는데 반도체 업황이 악화되면서 수출 부진을 이어가고 있어요. 수출이 17%나 감소를 했죠. SK 하이닉스 10년 만에 적자로 전환이 됐습니다. 지난해 4분기 1조 7천억이 영업 손실을 봤어요. 투자는 이제 안 하고 극도의 혹한기를 견뎌내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삼성의 영업이 70% 감소를 했죠. 반도체 부진 때문에 이러한 상황에 처했어요. 거시경제의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가운데 일부 수요 회복이 예상되기는 하지만 지금 굉장히 위기의 상황이라는 거 기업들은 알고 있고 지금 발빠르게 대처하고 있습니다. 추운 시절이 온다는 거죠. 그동안 부동산 호황 때문에 비싸게 파는 족족 다 팔렸던 집들 쌓이고 있습니다. 미분양 가구수 6만 넘으면 위기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제 7만 가구에 육박하고 있어요. 지방 같은 경우는 지금 악소리 내고 있죠. 대구 지금 극심한 침체에 빠져 있고 계속해서 공급이 예정되어 있으니 신규 주택 건설 사업을 전면 보류하고 나섰어요. 미분양 가구수 7년 만에 최고를 보이고 있고 앞으로 10만 가구 가까이 미분양이 될 거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죠. 한 달 사이에 1만 가구가 늘어났습니다. 증가세가 17%, 엄청 빠른 속도로 미분양 물량이 쌓이고 있어요. 근데 안 팔리는 집들이 쌓여 있어도 이미 진행 중인 사업들 안 지을 수가 없죠. 더 많은 물량이 쌓일 걸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미 분양받은 집들, 이 집들의 대금을 치르기 위해서는 전세를 놔야 되는데 그 전세금 반토막이 났고 사람들 패닉에 빠져 있습니다. 세입자 구하기는 어렵고 전세 매물은 쏟아지고 있습니다. 호가는 초기에 절반 가까이로 떨어졌지만 아직도 매물이 넘쳐나고 있는 것, 이게 현실입니다. 내년까지 전국에 80만 가구의 아파트가 입주를 하는데 이 아파트들 다 분양받은 물량이란 뜻이죠. 이 분양받은 물량들 분양가를 지불하기 위해서는 그 돈을 마련하거나 전세를 놓거나 막 이래야 되는데 시세보다 싼 가격에 그 분양가, 이 대금을 치를 방법이 없는 사람들이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대구광역시 인구가 2년 동안 새로이 다 입주를 해줘야 될 만큼 그만큼 많은 물량입니다. 제발 좀 반등한다, 마피가 사라졌다, 매물이 줄어들고 있다, 이런 말에 현혹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현실을 직시하시기 바랍니다. 대구의 모습, 이제 서울 수도권에서 벌어질 가까운 미래의 모습입니다. 네. 여기까지 오늘 준비한 내용이고요. 오늘 제 영상이 좋았다면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시고 다음 영상도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